우아한 방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의 놀라운 비밀이라. 맷 릭텔지음 홍경탁 옮김. 맷 릭텔은 1966년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 대학 공부, 저널리즘 석사학위, 2000년 뉴욕타임스에서 기자로 면역 항암, 전자담배, 기술 남용이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로 과학기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사를 써왔다. 2010년에 운전 중에 휴대,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밝힌 기획연재 기사로 퓰리처상 국내 보도 부분 상을 받았다. 이 기사를 토대로 2014년에 발표한 넌픽션 산만한 운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커커스 리뷰, 아마존 등에서 원래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 우아한 방어. 카이스트 홍경탁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를 받았다. 다수의 과학서를 옮겼다. 2019년에 번역 카피라이트 저자노트. 의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닥터라는 말과 박사를 부를 때 닥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호칭을 분리했다. 그렇죠. 닥터, 박사, 의사. 6부까지 있는데 첫째, 결합에 대해서 회색빛 하늘 아래 제이슨 그린스타인 포드의 미리맨 윈드스타 조수석 안에 어두컴이 앉아있었다. 제이슨이 2015년 3월 제이슨은 이제 친숙해져버린 거지 같은 몰골로 기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교회 지역에서 빠르게 든글로 향하는 제이슨의 은빛 미니밴은 흡사, 바퀴, 고철 덩어리 같았다. 줄줄거리는 히트에서 물기가 튀어나왔고 그마저도 더운 날씨에 작동하는 것 같았다. 뒷문은 열리지 않았다. 계기판에서는 다양한 경고등이 반짝거리며 시스템 오작동을 알렸지만 제이슨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물함에서 쏟아진 지도와 지도책이 바닥에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놓은 20리터가량의 휘발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먹은 기름투성이 음식 찌꺼기 냄새가 차 안에 퍼진 것이었다. 제이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꼬치 핫도그만 보면은 마녀의 손가락 갖다느니 질린다는 일을 불평하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친 적이 없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던 시기에 제이슨은 종종 미니밴 뒷좌석에서 눈을 붙였다. 때가 탄 주황색 양탄자에 몸을 돌돌 말아 감싼 다음에 연료통 옆에 머리를 누이고 새우잠을 자거나 아니면 대형 카지노에 판매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판촉용 장신구 상자 위에서 잠을 잤다. 제이슨은 47살이며 명문대 학부를 졸업했고 경영학과 법학 석사 학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간판을 의지하거나 특별한 떠받드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런저런 사업을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다음 모험을 찾아다녔다. 운전하면서 씹는 담배를 우물거리며 브루스 스프링턴이나 멀리 보이는 낯선 도시의 지역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순간 더 즐거운 것은 없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길을 찾아서 탐험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기로 했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에게 포드 미니밴은 소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포장마차나 다름이 없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나면 내 참 좀 부탁해, 알았지? 제이슨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이슨과 그의 어머니 캐서린은 서로를 아끼면서도 아서 밀러도 홀딱 반할 만큼 남의 감정을 후벼 파는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다투고는 했다. 이제 제이슨이 조수석에 앉고 여자친구 베스가 운전했다. 제이슨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만큼 파격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다. 기적적인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우리 교의 기적을 일으켜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미 죽음이라는 벼랑 끝 너머에 한 발을 걸친 상태에서 죽음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다. 제이슨은 말기 단계의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말기의 의미를 아무리 합리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말기암은 치명적이었다. 호지킨 병으로 6kg이 넘는 악성 종양이 양쪽 폐와 왼쪽 등에 자리 잡았고 몇 주마다 2배씩 커지고 있었다. 4년 동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은 가장 치료하기 쉽다고 손꼽히는 이 암을 일시적으로나마 물러나게 했을 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의사들은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특정 약물을 2배씩 쓰거나 섞어서 사용해봤지만은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악성 정량은 언제나 되살아났다. 그의 등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자 베스는 애정 섞인 농담으로 제이슨을 카지모도라고 불렀다. 종양 덩어리가 그의 자신 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이슨은 심한 통증을 느꼈고 왼손을 움직이지 못했다. 종양은 부풀어 올라서 마치 살덩어리처럼 보였다. 특히 왼손에 대한 공격은 가혹했다. 어린 시절에 제이슨은 대단한 운동선수였다. 영리하고 끈질기고 민첩한 왼손잡이로 키가 크진 않았지만 점프력이 대단해서 콜로라도주의 농구 및 야구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외모 또한 그에 뒤지지 않았다. 검은 머리칼과 검은 눈, 미소에는 여유가 넘쳤고 이탈리아계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혼혈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만의 특징은 웃음이었다. 제이슨은 자기가 한 농담의 소프라노에 가까운 고음으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정말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었다. 베스가 폴로에서 덴버로 운전하는 동안에 3월이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태양은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이슨은 컨버스로 풀을 신고 회색 운동화 하의에 프란첼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모두 훌륭한 차림이었다. 그래야만 몸에 고통스러운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부어 있었다. 제이슨은 암이 자신에게 던지는 모든 시험을 받아들였다. 담당 종양 전문의는 제이슨에게 강철 황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모든 치료를 악착까지 견뎌내면서도 즐거운 농담을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에 월요일 제이슨은 담당 종양 전문의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담당인은 종양의 진행 상태를 설명하면서 더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다. 온갖 치료를 시도했고 그 모든 시도가 위험했다. 하지만 암은 여전히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였다. 그렇구나. 이렇게 제이슨이 다녀간 뒤에 담당인은 환자 기록부에 이렇게 썼다.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호스피스에서 그린스타인 씨를 돌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는 임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제이슨의 가족과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다. 담당인은 기록부에 추가적인 치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썼다. 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 말이다. 베스가 미니밴을 몰고 장로교서 느가의 병원 인근 중산층 거주 지역을 통과했다. 평소에 제이슨은 말하기를 좋아했다. 엄청난 속도로 말을 쏟아내는 수다쟁이였다. 그럼에도 이때 베스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차를 주차하고 나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베스는 제이슨의 팔을 잡았다. 제이슨은 이곳 종양학 병동의 상자처럼 생긴 방에서 커다란 갈색 안락의자에 앉아서 유해한 화학요법 처방을 견디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 한쪽에 몸을 걸쳤다. 한 간호사가 그의 가슴에 있는 중앙 포트에 정맥 주사줄을 연결했다. 간호사가 먼저 주사줄이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식염수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베나드릴을 주사하자 제이슨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기존의 주사액을 역시 투명한 다른 주사액으로 바꾸었다. 처음 보는 주사액이었다. 암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지만 이 적은 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 당뇨, 또 감기, 폐렴, 신장질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도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이에 국한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책은 특정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이들을 한데 묶어주는 특별한 관계,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전체를 규정하는 결합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면역계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지난 70년 동안 찾아낸 면역계에 대한 놀라운 발견에 관한 이야기이자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계가 하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 방사선인 피부가 긁히거나 베어서 상처가 나면 면역계는 서둘러서 행동에 들어간다. 면역 세포들이 몰려와서 상처를 세척하고 조직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부딪히거나 멍이 들어 생긴 내부 손상을 치료하고 화상이나 몰려서 생긴 상처를 보살핀다. 복합적인 방어만은 1년에 두세 번씩 감기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암이 될 조짐이 보이는 무수히 많은 악성 종양을 점검하며 헬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대량 서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매년 수백만 건의 식중독에 대응한다. 최근에는 뇌의 면역계가 담당하는 광범위한 역할이 밝혀졌다. 뇌의 면역계는 손상되거나 오래된 시냅스를 잘라내어 신경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처럼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면역계는 문자 그대로 신체를 보호하는 보디가드이며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짝을 고르는 방법에 중요한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근친상간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면역계를 설명할 때는 전쟁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면역계는 내부 병력이 유해한 질병과 싸울 때의 감시 및 스파이 활동, 국지 공격과 핵 공격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세포를 이용한다. 전쟁 비율을 확장하자면 우리 방어망 역시 자살용 알약으로 무장할 비밀 요원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통신망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방어 기관은 또한 사실상 인간의 여타 생명활동에서 최고의 대우를 누리고 있다. 면역계는 신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있는 장기를 둘러본다. 마치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경찰처럼 면역계는 과학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험을 비롯한 10억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외부의 위험을 능숙하게 식별하고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서 치명적인 피해를 방지한다. 생명이라는 시끌벅적한 축제, 요란한 파티 같은 우리의 몸, 다양한 세포가 가득한 곳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활기가 넘치는 사건을 고려한다면 이건 꽤나 복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거기에는 수십억 개의 세포, 조직세포와 혈액세포, 단백질과 분자와 외부에서 침략한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역계의 치안 업무는 인체의 경계에 구멍이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복잡해진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유기체는 대부분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몸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파티이자 축제의 장이며 우연히 나타난 온갖 생명체가 함께 흘러 들어온다. 좀도둑이나 강도, 핵물질 가방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 조정병의 사촌이나 친척, 친구로 위장한 적의 요원, 어디서 나타나는지 종잡을 수 없는 적과 다른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외계인 등으로 가득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위협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며 불완전하다. 심지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면역계는 전쟁 기계가 아니며 그 무엇보다도 화합을 바라는 평화유지군이다. 면역계가 하는 일은 혹시 말썽거리 나타나지 않을까 조시하며 이러한 난장판을 순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대한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약의 무리를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의 조직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장에 사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처럼 우리 몸의 외부에서 온 유기체가 많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항생부지나 항균성 비늘을 사용하거나 또 장백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소는 노출되면 면역계 기능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는 박테리아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 우리 면역계는 과열을 조심해야 한다. 마치 통제에서 벗어난 경찰 국가처럼 방치된 면역계는 부지런히 성장하여 그 어떤 외부의 질병보다도 위험해진다. 이것을 자가면역이라고 한다. 자가면역 질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구 무려 20%, 즉 5천만 명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중에 75%가 여성이며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낭창, 클론병, 가민, 대장증후군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 모두 끔찍하고 좌절감을 안겨주며 심신이 쇠약해지며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자가면역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질병이다.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당뇨병은 면역계가 최전과 벌이는 전쟁이 원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면역학은 우리에게 면역계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을 알려주었다. 그건 바로 면역계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질병은 자리 잡고 성장하기 시작한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면역계를 속인다. 면역계가 전체의 방어체계를 기만하여 질병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제이슨에게 일어났다. 암은 제이슨은 면역계에 치사한 속임수를 썼다. 면역계의 의사소통 경로를 기습하여 제이슨의 몸속의 병사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면역계를 이용하여 암을 마치 소중하고 건강한 새 조직인 것처럼 보호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제이슨은 죽음에 가까워졌을 터였다.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악역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다. 가슴에 방울방울 떨어진 맑은 용역은 암의 속임수를 반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제이슨의 면역계에 싸우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이슨의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약을 시험하는 최초 50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언젠가 그가 감히 꿈꿨던 그와 똑같은 열정적인 개척자가 되었다. 근대 과학이 질병의 만신전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에 도전해 온 것처럼 제이슨은 인류 업적의 최첨단에 있었다. 나는 뉴욕타임즈 기자이자 제이슨의 친구로서 면역계는 무엇이고 인류가 어떻게 면역계를 우리 뜻대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지를 위치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내가 본 것은 과거 발전과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자 과학자들이 차근차근 힘들게 획득한 발견이 담긴 유럽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를 돌아다니는 국제적인 탐정 이야기다. 나는 일련의 중요한 소품문과 가르침, 개인사, 과학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면역계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건강의 실용적인 측면 노화까지 확장이 된다. 이 책은 또 제이슨과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3명의 의학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이슨처럼 이들 세 사람은 엄청난 과학적인 변곡점, 즉 지식의 폭발적 증가에 기여했다. 아폴로 11호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아폴로 11호와 비슷하여 달에 도착했다. 착륙선 독수리가 달에 착륙했다. 13일의 금요일 성루가 병원에서 1시간 동안의 제이슨의 면역계에 약물을 주사한 다음에 베스는 45분을 운전해서 볼드로 돌아갔다. 제이슨은 조카 제거의 고등학교 농구 시합을 보러 콜로라도 대학 캠퍼스에 있는 쿠어스 이벤트 센터에 갈 계획이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제이슨에게는 경기장 계단을 올라갈 힘조차 없어서 그의 가족이 행사 요원에게 부탁해서 특별 출구를 통하여 바로 코트로 들어갔다. 이곳은 제이슨이 전성기 시절에 경기장으로 입장하던 바로 그 길이었다.